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클립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해보세요. 지구 전체가 자신의 온 질량을 동원해서 그 클립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만 한 자석 하나를 갖다 대면 클립은 지구를 이기고 톡하고 붙어버립니다. 입자 하나 수준으로 내려가서 재보면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10의 42승 배쯤 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물리학은 그 압도적으로 강한 전자기력을 양자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냈습니다. 실험값과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 맞아떨어질 만큼요. 반면에 이 약해 빠진 중력은 100년 가까이 단 한 줄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그 이유를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중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기묘하고 이야기는 마지막에 한번 완전히 뒤집힙니다. 먼저 범위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은 중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계산은 이미 아주 잘 됩니다. 오늘은 중력이 근본적으로 무엇이길래 다른 새 힘에 통했던 방법이 중력에만 통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인류가 자기 손으로 만든 가장 정확한 두 개의 이론이 어느 한 지점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장면이고 그 밀어냄에는 아주 또렷한 물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물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명백합니다. 자연에는 근본적인 힘이 네 가지 있습니다.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그리고 중력입니다. 앞에 세 명은 전부 자백했습니다. 양자의 언어로 완벽하게 진술서를 썼습니다. 네 번째, 중력만 100년째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용의자를 하나씩 불러다 신문할 겁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중력이 너무 약해서 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우리 수학이 아직 모자라서 라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실험 에너지가 부족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세 명 다 그럴듯하고 세 명 다 절반씩 맞습니다. 그리고 세 명 다 진범이 아닙니다. 진범은 훨씬 앞쪽에 우리가 의심조차 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려면 먼저 중력이라는 말이 300년 동안 몇 번이나 뜻을 바꿨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단어의 처음 또렷한 형태를 준 사람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 이전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른 법이 지배하는 두 세계였습니다. 하늘은 완전해서 원을 그리며 돌고 땅은 불완전해서 물건이 떨어지고 멈춘다는 식이었죠. 뉴턴이 한 일은 그 두 세계를 하나로 붙인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 힘이 달이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돌게 붙잡아 두는 바로 그 힘이라면요. 이 한 문장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웠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무섭도록 잘 맞았습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그 세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규칙 하나로 인류는 달의 궤도와 행성의 위치와 바다의 밀물 썰물까지 계산했습니다. 오늘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도 대부분의 계산은 여전히 뉴턴의 공식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정확해서 굳이 더 어려운 방정식을 꺼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성공의 정점은 해왕성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의 궤도가 뉴턴의 계산에서 조금씩 어긋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칙이 틀렸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갔습니다. 법칙이 맞다면 천왕성 바깥에 아무도 못 본 행성이 하나 더 있어서 궤도를 비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성이 하늘의 어디쯤에 있어야 하는지를 종이 위에서 계산해냈습니다. 망원경을 돌리자 해왕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펜으로 행성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림 안에 뉴턴 자신이 가장 불편해했던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은 계산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중력은 무엇을 타고 건너오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힘은 거의 전부 접촉으로 전달됩니다. 수레를 끌려면 손잡이를 잡아야 하고 공을 차려면 발이 공에 닿아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끈이 걸려 있지도 않고 사이를 채운 물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태양은 이 무거운 지구를 붙잡아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뉴턴의 방정식은 이 질문에 대해 완전히 침묵합니다.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는 숫자로 정확히 말해주지만 무엇을 타고 오는지는 한 글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뉴턴의 공식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중력은 거리에 상관없이 즉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뉴턴의 세계에서 지구는 바로 그 찰나에 궤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태양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시간 없이 건너와야 한다는 뜻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물리학이라기보다 주술에 가깝게 들렸습니다. 뉴턴 본인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린키피아에서 중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법은 제시했지만 그 원리는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는 유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현상을 수학으로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면 원인을 당장 말하지 못해도 과학으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에서는 훨씬 솔직했습니다. 아무런 매개도 없이 물질이 빈 공간을 건너 다른 물질에 작용한다는 생각은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구분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작동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뉴턴은 중력이라는 이름과 그 크기를 주었습니다. 작동은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뉴턴의 실패가 아닙니다. 물리학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직하게 표시한 이정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는 오늘 이야기 내내 계속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중력자니 끈이니 하는 이름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 몇 개나 작동을 아는지 물어볼 때 말이죠. 뉴턴이 남긴 이 구멍은 200년 가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리학의 새 원칙 하나가 자리를 잡습니다. 우주에는 정보가 전달되는 최고 속도가 있고 그것이 빛의 속도라는 원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이 원칙을 못 박는 순간 뉴턴의 즉각적인 중력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태양이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빛보다 빨리 지구에 도착할 수 없다면 태양의 중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어떻게 즉시 도착합니까? 두 이론은 동시에 참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틀린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붙들고 거의 10년을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 내놓은 답은 솔직히 말해서 답이라기보다 질문의 파괴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중력이라는 힘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의자에 눌러 앉히고 있는 그 감각이 힘이 아니라니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 이겁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자기 주변의 공간과 시간을 휘게 만들고 물체는 그 휘어진 결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곧은 길을 갈 뿐이다. 끌어당기는 손은 없습니다. 바닥이 기울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갈 비유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극장의 무대, 바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 세 힘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배우들은 무대 위를 돌아다니고 서로 부딪히고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중력은 배우가 아닙니다. 중력은 무대 바닥 그 자체입니다. 바닥이 어디가 꺼지고 어디가 솟았는지가 곧 중력입니다. 이 구분을 붙잡고 계시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구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배우를 양자화하는 일과 바닥을 양자화하는 일은 같은 종류의 일이 아니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설명이 뉴턴의 구멍을 어떻게 메웠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사라진다고 다시 상상해 보시죠. 아인슈타인의 세계에서 태양은 자기 주변의 시공간을 움푹 눌러놓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눌려있던 그 골짜기가 펴집니다. 펴지는 변화는 즉시 우주 전체에 퍼지지 않습니다. 물결처럼 바깥으로 번져나갑니다. 그 물결이 바로 중력파이고 물결이 나아가는 속도는 정확히 빛의 속도입니다.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리니까 우리는 태양이 사라진 뒤에도 8분 20초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궤도 이탈이 같은 순간에 도착합니다. 중력의 전달 속도가 무한대에서 유한한 값으로 내려앉는 순간 300년 묵은 주술이 물리학이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곧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919년 아서 에딩턴이 이끄는 관측대가 개기일식 때 태양 근처를 스쳐오는 별빛의 위치를 택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별빛도 시공간의 굴곡을 따라 휘어서
별이 원래 자리보다 살짝 밀려 보여야 했습니다. 관측 결과는 그 예측을 지지했습니다. 빛에는 질량이 없는데도 휘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라면 질량 없는 것을 당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닥에 휘어 있다면 그 위를 지나는 모든 것이 휩니다. 질량이 있든 없든요. 아인슈타인은 공간만 휘게 한 게 아닙니다. 시간까지 같은 직물 안에 묶었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비유가 아니라 측정되는 사실입니다. 1959년 하버드의 한 탑에서 22m 높이 차이로 이걸 확인했고 2010년에는 원자시계 2대의 높이를 33cm만 바꿔서도 시간 차이를 재냈습니다. 책상 위와 책상 아래의 시간이 다르게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는 발보다 아주 조금 더 빨리 늙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미 이 물리학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도 앱을 켜보셨다면요. 머리 위 2만 킬로미터에서 도는 위성의 시계는 지상보다 중력이 약한 곳에 있어서 더 빨리 갑니다. 속도 때문에 느려지는 효과까지 다 합치면 하루에 약 38마이크로초, 그러니까 100만 분의 38초씩 어긋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위치 오차가 하루 만에 10km쯤 쌓입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손안의 기계에 넣고 매일 씁니다. 이 사실을 잠깐 음미해 보세요. 인류는 중력이 시간을 얼마나 늘리는지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력이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 무엇인지는 한 줄도 쓰지 못합니다. 오늘의 수수께끼는 무지가 아니라 이 기묘한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2015년 우리는 그 무대 바닥이 실제로 떨리는 것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9월 14일 미국에 있는 4km짜리 검출기 2대가 거의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폭은 양성자 지름의 100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13억 년쯤 전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블랙홀 2개가 서로를 돌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시공간에 남긴 떨림이 그날 지구를 지나간 겁니다. 그 병합에서 태양 질량 몇 개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통째로 중력파로 빠져나갔습니다. 빛이 아니라 시공간의 떨림으로요.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 관측에 돌아갔습니다. 2년 뒤에는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17일 1억 3천만 광년쯤 떨어진 곳에서 중성자별 2개가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력파와 함께 감마선도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감마선은 중력파보다 약 1.7초 늦게 도착했습니다. 1억 3천만 년을 나란히 달려와서 1.7초 차이라면 중력의 속도와 빛의 속도는 사실상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종이 위에서 계산한 값이 우주 규모의 실측으로 확인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 절반은 완전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모양이고 그 모양의 변화는 빛의 속도로 퍼지며 우리는 그것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주의 정반대편에서 자란 또 하나의 이론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이론이 악수하려고 손을 뻗는 순간 물리학의 탑이 무너집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곡선을 다듬던 바로 그 시기에 물리학의 다른 쪽 끝에서는 전혀 다른 혁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우주가 매끄럽고 연속적이었다면 양자의 세계는 거칠고 뚝뚝 끊어지고 확률로만 말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에너지는 물처럼 연속으로 흐르지 않고 더 쪼갤 수 없는 알갱이로 존재한다는 발견이었습니다. 수돗물은 매끄러운 흐름처럼 보이지만 극도로 확대하면 물 분자라는 알갱이의 무리입니다. 빛도, 에너지도, 물질도 밑바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우리가 익숙한 확실성이 없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한없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장비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연이 그 수준에서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에 결정적인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불확정성은 에너지와 시간 사이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는 에너지의 값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할 진공에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불쑥 생겨났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양자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이 보는 진공은 텅 빈 무대가 아닙니다.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으며 부글거리는 끓기 직전의 냄비 같은 곳입니다. 이제 두 세계의 성격 차이가 또렷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매끄럽고 연속적이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세계는 울퉁불퉁하고 끊어져 있고 확률적입니다. 우리 크기에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입자가 아주 많이 모이면 개별 요동이 상쇄되고 평균만 남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3번 던지면 들쭉날쭉하지만 3만 번 던지면 비율이 얌전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역은 3번이나 성공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을 모두 양자의 언어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업을 힘의 양자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뜻일까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힘을 공간에 퍼진 연속적인 장으로 다뤘습니다. 양자장론에서는 그 장의 들뜸을 입자로 다루고 힘이란 두 물질이 매개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상호작용으로 계산합니다. 흔히 얼음판 위에서 두 사람이 무거운 공을 주고받는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던진 사람도 받은 사람도 반동으로 밀리니 멀리서 보면 미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만 이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은 이 그림으로 설명되지 않고 실제 계산은 훨씬 추상적입니다. 비유가 알려주는 건 하나뿐입니다. 힘을 입자의 교환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요. 그 매개 입자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전자기력을 옮기는 것은 빛의 알갱이인 광자입니다. 이 이론이 양자 전기역학인데 리처드 파인만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이 완성했고 실험값과 이론값이 소수점 아래 10자리 넘게 일치합니다. 약한 핵력은 W 보손과 Z 보손이 옮기고 이 입자들은 질량이 무거워 힘이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합니다. 예측된 대로 가속기에서 발견됐습니다. 강한 핵력은 글루온이 옮기는데 풀이라는 뜻의 이름답게 쿼크를 단단히 붙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3번의 성공은 자신감을 줬습니다. 남은 건 중력 하나. 같은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았습니다. 중력을 옮기는 입자를 하나 가정하고 상호작용을 계산하면 끝. 그 가상의 입자에는 중력자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중력자가 존재한다면 성질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우선 질량이 없어야 합니다. 중력은 은하와 은하 사이에서도 작동할 만큼 도달거리가 무한하니까요. 질량이 없으면 진공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하고요. 그리고 스핀이라는 양자적 성질이 이어야 합니다. 광자는 1이고 전자나 쿼크 같은 물질 입자는 2분의 1입니다. 이는 아주 독특한 값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값이 임의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한 중력장을 양자적으로 다시 쓰면 질량 없는 스핀이 입자의 형태가 저절로 나타나고 거꾸로 질량 없는 스핀이 입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저 에너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따라가면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해당하는 구조가 도로 튀어나옵니다. 양쪽 문에서 출발해 같은 방에 도착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신호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용의자들을 신문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중력이 너무 약해서 양자화가 안 된다. 이 설명은 널리 퍼져 있고 앞부분은 사실입니다. 중력은 정말로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아까의 클립과 자석이 그 증거고요. 그래서 중력자 하나를 검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장난처럼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목성만 한 행성 전체를 완벽한 검출기로 개조해 중성자별 바로 옆에 붙여 놓아도 몇 년에 한 개를 잡을까 말까 합니다. 중력자는 논리적으로는 있어야 하는데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물어야 합니다. 잡기 어렵다는 것과 이론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중성미자도 잡기 지독히 어렵지만 우리는 중성미자의 이론을 아주 잘 씁니다. 검출의 어려움은 실험의 문제이지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힘이 약하다는 건 계산을 오히려 쉽게 만들어야 정상입니다. 약할수록 근사 계산이 잘 듣거든요. 그러니 첫 번째 용의자는 무죄입니다. 정확히는 다른 사건의 범인입니다. 검출 불가능이라는 사건의 범인이지 이론 붕괴라는 사건의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놀랐던 사실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력을 이미 양자화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1990년대부터 물리학자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낮은 에너지에서만 통하는 유효 이론으로 취급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우주 전체에 통하는 최종 이론이라고 우기지 말고 어느 에너지까지만 믿겠다고 미리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게 다루면 중력의 양자 보정을 실제로 끝까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 공식에 붙는 아주 작은 양자적 꼬리표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력과 양자 역학은 절대 못 만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은 이미 만나고 있고 낮은 에너지에서는 사이좋게 계산됩니다. 무너지는 건 딱 한 구간입니다. 에너지를 아주 높이거나 거리를 아주 좁혔을 때,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작은 그 구석에서만요. 이렇게 좁히고 나면 수수께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중력은 양자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왜 하필 거기서만 안 되는가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수학이 아직 모자라서 그렇다. 이 용의자를 신문하려면 재규격화라는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발상은 의외로 인간적입니다. 미시 세계에서 두 입자가 부딪힐 확률을 계산할 때 물리학자들은 가장 단순한 과정부터 차례로 더합니다. 매개 입자 하나를 주고받는 경우, 그 사이에 가상 입자들이 고리를 만들었다 사라지는 경우, 고리가 두 개인 경우, 이렇게 층층이 쌓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다 보면 자꾸 무한대가 튀어나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좁은 공간에서 가상 입자가 주고받는 에너지에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기력에서도 이 무한대는 나왔습니다. 해결책이 재규격화입니다. 튀어나오는 무한대들을 질량이나 전하량처럼 어차피 실험으로 측정해야 하는 몇 개의 상수 안으로 흡수시켜 버리는 겁니다. 눈속임 같지만 실은 정직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르는 부분을 실험값 몇 개에 몰아넣은 뒤 나머지를 전부 예측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측이 소수점 10자리까지 맞았습니다. 핵심은 개수입니다. 전자기력에서는 무한대를 밀어 넣어야 할 상수가 유한한 개수였습니다. 몇 개만 실험으로 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론이 무한히 많은 것을 예측했습니다. 이게 예측력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중력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의 층을 한 단계 올릴 때마다, 그러니까 가상 중력자의 고리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무한대가 계속 태어났습니다. 그걸 지우려면 새로운 상수를 또 추가해야 하고 다음 층에서는 또 새로운 상수가 필요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한히 많은 상수를 실험으로 정해줘야 하는 이론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론입니다. 몇 개를 받고 무수히 많은 것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것을 받아야 겨우 하나를 돌려주니까요. 물리학자들은 이걸 비재규격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중력만 이럴까요?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이유가 나옵니다. 광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자끼리는 서로 직접 밀거나 당기지 않습니다. 전자기력을 나르는 심부름꾼은 자기가 나르는 그 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력의 원천은 전하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중력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진 모든 것은 중력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결론이 보이시죠? 중력자는 자기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이걸 잠깐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력자가 중력자를 만들고 그 중력자가 또 중력자를 만듭니다. 층을 올릴수록 항이 얌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사나워집니다. 다른 새 힘에서는 심부름꾼이 소식을 전하고 물러났는데 중력에서는 심부름꾼이 스스로 새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용의자는 어떨까요? 무죄는 아닙니다. 다만 주범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재규격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무한대가 튀어나오는 진짜 이유는 수학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중력이라는 대상이 다른 새 힘과 근본적으로 다른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실험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건 짧게 끝내겠습니다. 중력의 양자 효과가 정면으로 드러나는 플랑크 에너지는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가속기보다 15자릿수쯤 높습니다. 지금 기술로 도달하려면 은하 크기의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실험이 부족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범은 아닙니다. 우리를 막는 건 데이터의 부족이 아니라 개념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실험이 없어서 답을 못 고르는 게 아니라 고를 답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진범입니다. 그리고 진범은 아까 무대 바닥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다른 새 힘을 양자화할 때 물리학자들은 언제나 무대를 먼저 깔았습니다. 매끄럽고 고정된 시공간을 배경으로 놓고 그 위에서 입자들이 확률적으로 움직이게 한 겁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이론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어디이고 지금이 언제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무대가 있어야 배우의 동선을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력은 배우가 아닙니다. 중력은 무대 바닥입니다. 중력을 양자화한다는 것은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확률로 다루는 게 아니라 무대 바닥 자체를 확률로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바닥이 여기 있을 확률이 60%, 저기 있을 확률이 40%라는 문장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배우는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을 여기와 지금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이게 진범입니다. 중력의 양자화가 어려운 근본 이유는 중력이 약해서도 수학이 모자라서도 실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도구가 무대를 전제로 만들어졌는데 중력은 그 무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대상을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붕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는 존 휠러가 1950년대에 붙인 이름 하나가 잘 보여줍니다. 양자 거품입니다. 여러분도 비행기에서 바다를 내려다본 적 있으실 겁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바다는 완벽하게 평평한 파란 판입니다. 고도를 낮추면 파도가 보이고 수면 바로 앞까지 내려가면 매끄러운 면은 사라집니다. 흰 거품이 솟고 방울이 터지고 구멍이 생겼다 없어지는 혼돈이 있을 뿐입니다. 플랑크 길이는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입니다. 원자 하나를 지구만하게 부풀려도 그 안에서 여전히 모래알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크기까지 내려가면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에너지 요동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알려줬듯 에너지는 곧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그러니 그 작은 영역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격렬하게 구겨지고 뒤틀립니다. 위와 아래, 앞과 뒤, 과거와 미래라는 방향조차 안정적으로 정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양자거품은 관측된 사실이 아니라 두 이론을 그대로 밀고 나갔을 때 나오는 예측입니다. 아무도 그 아래를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측만으로도 결론은 분명합니다. 매끄러운 무대 바닥을 전제로 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과 안정된 무대를 전제로 쓴 양자역학의 규칙은 바로 그 지점에서 동시에 전제를 잃습니다. 둘 다 틀렸다기보다는 둘 다 자기가 서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중력과 양자는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나요? 이론에서만 부딪히고 실험실에서는 서로 모른 척하는 사이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덜 알려진,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75년 3명의 물리학자가 중성자로 간섭 실험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중 하나는 입자가 두 갈래 길을 동시에 지나가고 두 길이 다시 만날 때 파동처럼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살짝 더 높은 곳에 놓았습니다. 두 길의 유일한 차이는 높이뿐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섭 무늬가 움직였습니다. 중력이 양자 파동의 위상을 바꾼 겁니다. 장치를 기울여 높이 차이를 바꾸면 무늬도 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중성자 한 개의 양자적 성질에 직접 손을 댄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실험은 2002년에 나왔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의 연구팀이 아주 느린 중성자를 완벽하게 매끄러운 수평판 위로 흘려보냈습니다. 중성자는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떨어지고 바닥에 부딪혀 튀어오릅니다. 공을 바닥에 튀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고전 물리학에서는 공을 얼마나 높이 튀기든 자유입니다. 3cm도 3.1cm도 그 사이에 어떤 높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성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성자가 허용한 높이는 띄엄띄엄한 몇 개의 값뿐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상태의 높이는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규모였고 그 사이의 높이에서는 중성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 중력장 안에서 입자의 에너지가 계단처럼 양자화된 겁니다.
원자 안에 전자가 정해진 껍질에만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번에는 지구 전체가 만든 중력장을 상대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방금 중력을 양자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이미 아무렇지 않게 둘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요. 그러니 우리가 못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좁혀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건 중력장 안에서 양자를 다루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건 중력장 자체를, 무대 바닥 자체를 양자 상태로 놓는 일입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자연은 어디에서 이 두 언어를 동시에 쓸 수밖에 없을까요? 우주에 그런 장소가 실제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블랙홀입니다. 1974년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 지평선 바로 바깥의 양자 요동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블랙홀은 완전히 검지 않고 아주 희미한 열복사를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은 아주 천천히 증발합니다. 이 계산이 특별한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호킹은 아인슈타인의 휘어진 시공간을 무대로 깔고 그 위에서 양자장을 다뤘습니다. 무대는 고전적으로, 배우는 양자적으로 다룬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효 이론의 방식이죠. 그리고 잘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고 나면 그 안으로 들어갔던 모든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양자역학의 가장 깊은 규칙 중 하나는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언제나 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나오는 복사에는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기지 않습니다. 정보가 그냥 없어집니다. 이것이 블랙홀 정보 역설이고 50년 가까이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역설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두 이론이 서로를 피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플랑크 스케일은 너무 작아 실험이 불가능하지만 블랙홀은 하늘에 실제로 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류가 블랙홀 주변을 처음 영상으로 찍었고 그 뒤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파고들던 중에 나온 한 가지 결과가 나중에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완전히 뒤집게 됩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야코브 베켄슈타인과 호킹이 밝힌 사실인데요. 블랙홀이 가진 엔트로피,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양은 블랙홀의 부피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지평선의 넓이에 비례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양은 부피에 비례해야 합니다. 상자가 클수록 많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우주에서 정보를 가장 빽빽하게 담고 있는 물체는 넓이만큼만 담고 있습니다. 마치 3차원 공간 속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2차원 껍질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요. 이 발견은 나중에 홀로그램 원리라는 이름으로 발전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죠. 정보와 넓이, 이 둘이 이상하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요. 자,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진범을 알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진범이 무대 바닥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무대 바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갈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배우를 바꾸자는 쪽입니다. 끈 이론입니다. 발상은 이렇습니다. 계산이 폭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입자를 크기가 0인 점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두 점이 만나는 순간 거리가 0이 되고 거리가 0이면 나눗셈이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점 대신 아주 짧은 선을 쓰면 어떨까?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1차원의 끈이라면요. 바이올린 줄 하나가 어떤 진동수로 떨리느냐에 따라 도가 되고 레가 되고 미가 되듯이 하나의 끈이 어떤 방식으로 떨리느냐에 따라 전자가 되고 쿼크가 되고 광자가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입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끈이 연주하는 서로 다른 음표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끈은 길이가 있으므로 상호작용이 한 점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번집니다. 짧은 거리에서 생기던 발산이 완화됩니다. 여기서 끈 이론의 가장 유명한 순간이 나옵니다. 물리학자들이 끈의 진동 방식을 분류하다가 진동 모드 중 하나가 질량이 0이고 스핀이 2인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중력자의 몽타주와 정확히 일치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중력자를 억지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중력자를 빼려고 해도 뺄 수 없었던 겁니다. 중력을 설명하려고 만든 이론이 아니었는데 중력이 저절로 걸어 나온 순간이었고
이것이 끈 이론이 양자 중력의 유력한 후보로 올라선 이유입니다. 대가는 비쌌습니다. 끈 이론이 수학적으로 일관되려면 4차원 시공간으로는 부족합니다. 10차원 확장된 형태에서는 11차원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차원은 아주 작게 말려 있다는 설명인데요. 멀리서 보면 전깃줄은 앞뒤 방향뿐인 선처럼 보이지만 그 위를 기어가는 개미에게는 둘레를 도는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개미보다 훨씬 커서 여분의 방향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비판도 매섭습니다. 끈의 크기가 플랑크 길이 수준이라 직접 관측하려면 은하 크기의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여분 차원이 말리는 방식에 따라 가능한 우주의 모습이 흔히 10의 500승 규모로 표현될 만큼 많습니다. 답이 그렇게 많으면 왜 하필 우리 우주가 이 모습인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증할 수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물리학이 아니라는 날선 비판도 나옵니다. 저는 이 논쟁의 판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짚어두겠습니다. 끈 이론도 여전히 무대를 먼저 깔고 그 위에 끈을 놓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배우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꿔도 진범이 바닥이라면 바닥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래가 나옵니다. 배우 말고 바닥을 직접 뜯어 고치자는 쪽. 루프 양자 중력입니다. 이 이론은 여분 차원도 새로운 입자무리도 도입하지 않습니다. 4차원 시공간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위에서 곧바로 묻습니다. 중력이 무대 위의 힘이 아니라 무대 자체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교훈이었다면 그 교훈을 끝까지 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양자화해야 하는 건 무대 위의 무언가가 아니라 무대 그 자체입니다. 배경을 미리 깔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배경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연속적이라고 여기는 공간이 사실은 더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알갱이들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간을 쪼개면 공간의 원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카를로 로벨리와 리 스몰린을 비롯한 이론가들은 이 발상을 수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점이 아니라 서로 얽힌 미세한 고리들의 그물이었고 이 구조를 스핀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옷감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멀리서 보면 셔츠 한 장은 매끄러운 면입니다. 확대경을 대면 매끄러운 면 같은 건 없습니다. 실들이 교차하며 만든 고리들의 그물이 있을 뿐입니다. 루프 양자 중력이 보는 공간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매끄러운 공간은 미세한 양자적 관계가 촘촘히 엮인 결과이고 그 코가 너무 작아서 연속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급진적인 결론이 따라 나옵니다. 이 그림에는 빈 상자로서의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옷감을 다 풀면 남는 면이 없듯 고리들의 관계를 걷어내면 밑에 남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무대 바닥이 따로 있고 그 위에 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무늬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 접근은 인상적인 결과를 냅니다. 계산해보면 면적과 부피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듯 최소 단위의 정수배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어떤 최소 부피보다 더 작은 부피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한히 작은 영역이 없다면 무한히 작은 영역에서 폭발하던 무한대들도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 아이디어가 가장 극적으로 쓰인 곳은 우주의 시작입니다. 기존 이론대로 우주를 과거로 되감으면 크기가 0이고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에 도달합니다. 물리 법칙이 그냥 멈추는 지점이죠. 그런데 공간이 더 쪼개지지 않는다면 우주는 한 점으로 수축할 수 없습니다. 루프 양자 우주론의 일부 모형에서는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질 때 양자적 반발이 나타나 수축이 팽창으로 뒤집힙니다. 이걸 빅바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모형입니다. 그리고 루프 양자 중력에는 커다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세한 고리들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사는 이 매끄럽고 거대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이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는지를 완전히 보여주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다리를 다 놓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점이 크게 한번 뒤집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력을 양자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애초에 양자화할 대상이 아니라면요. 이 관점을 창발적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창발이란 개별 구성원에게 없던 성질이 그것들이 아주 많이 모일 때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온도입니다. 물 분자 하나를 들고 이 분자의 온도가 몇 도냐고 물으면 잘못된 질문입니다. 분자 하나에는 온도가 없습니다. 있는 건 질량과 속도뿐입니다. 온도는 분자가 수없이 모여 부딪힐 때 그 무리의 평균 운동에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 온도의 매개 입자를 찾아 나선다면 영원히 못 찾습니다.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온도가 가짜도 아닙니다. 실제하고 측정되고 사람을 되게 만듭니다. 다만 근본이 아닐 뿐입니다. 창발적 중력의 주장은 이겁니다. 중력이 바로 그런 물건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밑바닥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양자화하려 애썼고 존재하지 않는 중력자를 찾아 헤맸고 그래서 방정식이 무한대를 토했던 것이라고요. 그럼 중력이라는 온도를 만드는 분자들은 무엇일까요? 아까 기억해 두시라고 한 조각이 돌아옵니다. 정보와 넓이입니다. 베켄슈타인과 호킹이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지평선의 넓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였을 때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영역의 경계면에 적힌 정보로 기술될 수 있다는 발상, 홀로그램 원리가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 무렵 에릭 베를린대는 이 발상을 중력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면 그 주변 경계면의 정보 상태, 즉 엔트로피가 변합니다. 자연은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흐르려는 강한 경향이 있고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통계적인 밀림이 거시세계의 우리 눈에는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와 물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방향이 우주 전체의 정보가 가장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그림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연구들은 양자 얽힘이 시공간을 엮는 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하나의 상태로 묶이는 그 연결이 공간 전체에 그물처럼 깔려 있고 얽힘이 촘촘할수록 공간이 강하게 샜다는 관점입니다. 다만 이 방향은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활발한 연구 영역입니다. 은하회전 문제 같은 오래된 수수께끼에 새 관점을 준다는 논문도 있지만 기존 설명을 대체할 만큼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과학이 닫아놓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관점이 주는 충격은 큽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던 무대 바닥이라는 비유마저 여기서 한번 깨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극장에서 무대 바닥은 배우가 없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창발적 중력이 옳다면 배우가 없으면 바닥도 없습니다. 정확히는 배우들 사이의 관계가 바닥입니다. 얽힘이 없으면 공간도 없습니다.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의 클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책상 위의 클립을 지구 전체가 끌어당기는데 손가락만 한 자석이 이깁니다.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10의 42승 배 강하니까요. 우리는 그 압도적으로 강한 힘은 소수점 10자리까지 계산하면서 이 약한 힘 앞에서는 100년째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가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출이 어려운 것은 실험의 문제였고 재규격화가 안 되는 것은 증상이었고 실험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범은 아니었습니다. 진범은 중력이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무대 바닥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양자역학이 무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도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구가 대상을 삼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점이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00년 동안 붙들었던 문장, 중력을 어떻게 양자화할 것인가라는 그 문장 자체가 틀린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온도의 매개 입자를 찾는 사람처럼요. 저는 이 이야기가 실패담으로 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100년 동안 답을 못 찾은 무능이 아니라 인류가 자기 무지의 위치를 소수점 단위로 알아낸 과정입니다. 어디까지 계산되는지 알고, 어느 에너지에서 무너지는지 알고, 왜 하필 거기서 무너지는지도 압니다. 뉴턴은 중력의 이름과 크기를 주었지만 작동은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멀리 왔고 여전히 이름을 아는 것과 작동을 이해하는 것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물리학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1975년의 중성자와 2002년에 튀어오르던 중성자입니다. 인류가 이론에서 두 세계를 화해시키지 못하는 동안에도 자연은 실험실 책상 위에서 아무 갈등 없이 둘을 함께 써왔습니다. 곤란한 쪽은 언제나 우리입니다. 자연이 모순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두 언어가 아직 한 문장으로 합쳐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미완성이 조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시공간의 결을 따라 의자에 눌려 있고 머리는 발보다 아주 조금 빨리 늙고 있고 손안의 지도 앱은 100만 분의 38초를 조용히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주제도 드뭅니다. 오늘 밤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몸이 아래로 당겨지는 그 익숙한 감각을 딱 한 번만 낯설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닥의 모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주의 정보가 흐르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아직 문장으로 옮기지 못한 무언가가 지금 여러분의 발바닥에 닿아 있는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낯선 질문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